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탄성체 성질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체 성질. 아마 탄성이 뭔지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외력이 가해졌다가 그 외력을 제거해서 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성질 탄성, 돌아오지 못하는 성질 소성 그러죠. 자, 그래서 그런 탄성의 성질을 가진 물체에서 일어나는 성질 중에 응력과 변형도에 대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즉 응력을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하고 변형도는 입실론 베타로 표현을 하죠. 자, 그때 응력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력이 가해졌을 때 그 물체 내부에서는 외력에 견디기 위해서 그만한 힘을 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외력에 대해서 내부가 저항하려고 하는 힘, 변형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것에 대해서 하중을 받음으로써 변형된 것의 빛. 자, 그러면 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응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출제는 안 됐지만 소위 수직응력 시그마는 A분의 P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형도 입실론은 L분의 델타 1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나중에 탄성 계수라고 하는 것을 소위 역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낸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된 하중입니다. 물론 이걸 N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단 의미가 요거는 작용된 하중, 요거는 단면적. 자, 그런데 응력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응력이 있느냐면 첫 번째, 수직응력. 두 번째, 전단응력. 세 번째, 휘응력.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수직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앞에서 구조물 풀이를 하게 될 때, 구조물 풀이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부재력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부재력을 구한다. 그 부재력은 전단력, 축방향력, 휨 모멘트. 자, 그러면 이 수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가? 단면과 직각방향으로 작용되는 힘, 단면과 직각방향, 말하자면 축방향으로 작용되는 힘,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이 존재할 수 있겠죠. 압축력과 인장의 즉 축방향력에 의해서 압축력과 인장응력에 의해서 압축과 인장에 의해서 인장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응력, 수직응력. 전단응력은 역시 전단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이거는 쉽게 다시 우리가 풀어 얘기하면 축방향력이죠. 휘응력은 모멘트에 의해서 생겨나는 응력. 그래서 수직응력, 아까 우리가 응력 시그마는 A분의 P 대표적입니다. 전단응력 타우는 이퀄 A분의 S 역시 단위 면적당 작용된 전단력에 비입니다. 휘응력 시그마는 Z분의 M 해서 모멘트를 단면계수로 나눈 것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한다. 자, 응력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응력을 주는 것들은 우리가 부재력을 구했던 축방향력, 전단력, 휘응 모멘트다. 그래서 수직응력 또는 인장응력, 압축력에 의한 수직응력은 시그마는 A분의 P, 그 다음 전단응력 타우는 A분의 S, 휘응력 시그마는 Z분의 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기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변형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자는 겁니다. 변형도는 소위 말하면 원래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형이 됐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변형도입니다. 원래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로 변형도,
세로 변형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입슬론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원래 길이 L에 대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길이 델타 L의 B가 세로 변형돼요. 이건 원래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길이죠.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든 길이. 그런데 이걸 다시 우리가 표현하면 원래 길이에 대해서 변형된 후의 길이, 말하자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전체 길이 마이너스 원래 길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단 변형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것에 대해서 변형된 양의 비, 세로 변형. 가로 변형도는 우리가 물체를 압축시키면 길이 방향으로는 줄어들고 폭 방향으로는 늘어나죠. 인장시키면 길이 방향으로는 늘어나고 폭 방향으로는 줄어듭니다. 즉 세로 변형도와 가로 변형도의 관계. 베타는 원래 폭 D에 대해서 변형된 폭. 이 얘기는 다시 뭐 위에서 얘기했듯이 D는 변형된 후의 가로 길이 원래 길이의 B다. 자, 그러면 변형도라고 하는 것이 원래 것에 대해서 변형된 것의 B인데 세로 변형도 가로 변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피 변형도도 있을 수가 있다. 원래 부피에 대해서 변형된 부피의 B.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왜 배웠느냐? 왜 배웠느냐? 여기서 입슬론과 베타와의 관계에서 즉 부재를 인장시키거나 압축시키면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고 가로 방향으로 줄고 압축시키면 길이 방향으로 줄고 가로 방향으로 늘죠. 이런 소위 세로 변형도와 괄호 변형도의 관계에서 세로 변형도와 가로 변형도와는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일정한 관계를 우리가 n분의 1 소위 푸아송의 B라고 합니다. 푸아송의 B는 입슬론분의 베타입니다. 즉 세로 변형도에 대한 가로 변형도의 B가 푸아송의 B입니다. 그러면 입슬론이라는 것은 L분의 델타 L, 베타라고 하는 것은 D분의 델타 D. 번분수 풀면 이렇게 곱한 거 분모, 이렇게 곱한 거 분자 되죠. 그래서 D 곱하기 델타 L분의 L 곱하기 델타 D가 되겠다. 이것이 푸아송의 B다. D 곱하기 델타 번분수 푸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서 분모, 이렇게 곱해서 분자죠. 안 되면 2분의 1 나누기 2분의 1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푸아송의 B라고 하는 것이 입슬론분의 베타인데 이것의 역수, 즉 M이라고 하는 거, 이 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푸아송의 수입니다. 그러면 푸아송의 수라고 하는 것은 입슬론분의 베타가 아니라 베타분의 입슬론이죠.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빨간 등, 파란 등의 얘기를 했듯이 인장력, 압축력을 얘기했듯이 두 가지 있는 걸 굳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만 암기하시면 된다. 즉 뭐냐? 푸아송의 B n분의 1만 알면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이 푸아송의 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푸아송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n분의 1이 입슬론분의 베타니까 당연히 m은 베타분의 입슬론이 되는 거 우리가 그냥 알게 되죠.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같이 소위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를 한꺼번에 다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만 암기해 두시면 그것들의 반대가 나머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즉 m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분의 입슬론이니까 이게 뒤바뀌겠죠. L분의 델타 D 그 다음에 델타 L분의 D가 되겠죠. 뭐 이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때 푸아송의 B에 n분의 1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마이너스를 왜 그러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겠다고 하는데 구집이 우리가 푸화송의 수를 구하는데 마이너스 안 붙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구집이 그렇게 표현 안 하셔도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응력과 변형도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소위 말하면 탄성계수, 탄성률, 영계수, 역률이라고 하는 것. 원래 이 탄성률을 구하기 위해서 소위 UTM이라고 하는 만능재료 시험기에다가 강제를 갖다 놓고 인장을 시켜서 변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변형과의 관계, 강제의 성질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입슬론. 이런 변형을 갖게 되는데, 즉 이게 어떤 변형을 갖게 되느냐. 자, 입슬론과 시그마와의 관계에서 응력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변형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조금 과장되게 제가 그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강이라고 UTM에다가 소위 만능재료 시험기에다가 연강을 놓고 인장력을 가하게 될 때 어느 단계까지는 외력을 가했다가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제로 상태로 돌아오는 지점까지를 우리가 비례한도라 그러죠. 소위 후쿠의 법칙이 성립된다. 용수철로다 문에다 용수철을 매달아서 옛날에는, 지금은 도어 체크가 있어서 문을 자동으로 닫습니다만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용수철 고무줄을 달라놨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무줄의 힘에 의해서 용수철의 힘에 의해서 문을 닫아줬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도어 체크가 다 체크해서 닫아주고 있죠. 그때 이 도어 체크에 우리가 위에 조절을 하면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약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력을 가해서 변형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변형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성질 탄성인데, 그런 성질을 가진 한도를 우리가 비례한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례한도를 지나서 약간의 변형이 생기는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소위 잔류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조금 생겨난다는 거죠. 그 변형이 조금 일어나는데 원래 상태로 100% 못 간다는 겁니다.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 한도를 우리가 탄성한도라 그러죠. 탄성한도를 지나서 상위항복점, 하위항복점, 최대강도점, 파괴강도점까지 가게 될 때 탄성한도까지를 응력과 변형은 비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시그마와 입슬론은 비례한다. 그러면 비례할 때 비례상수가 필요한데, 비례상수를 우리가 뭐라 하냐.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거를 Y축이라고 보고 이것을 X축이라고 봤다면, Y축과 X축이라고 봤다면 Y와 X는 서로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상수를 줘서 Y는 이퀄 AX라고 하는 그래프, A는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죠. 물론 이 식에 의해서 자, Y축을 시그마축으로 보고 X축을 입슬론축으로 본다면 시그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례상수인데 그 비례상수를 라지 2로 줬다. 0개수 2, 그 다음 입슬론이다. 그래서 시그마는 0개수 곱하기 입슬론이라는 식이 성립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구집이 물론 이거만 외우면 이 결과 나옵니다. 왜 이거를 설명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돈이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Y축, X축, 비례상수, 요게 뭡니까? 영률, 영개수, 탄성률, 탄성개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즉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률 곱하기 변형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배우게 되면서 철근과 콘크리트가 선팽창 개수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일체식 구조물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원리에서 선팽창 개수가 같다. 말하자면 입슬론이 같다는 거였습니다. 입슬론 알파 t 소위 선팽창 개수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이 입슬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 시그마는 영개수 곱하기 입슬론이다. 그러면 입슬론은 뭡니까? 입슬론이라네. 영개수 2는 뭡니까? 입슬론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그마는 뭡니까? A분의 P. 입슬론은 L분의 델타 L. 그러면 입슬론 영개수 2는 A 곱하기 델타 L분의 P 곱하기 L이로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 영개수 2라고 하는 것이 A 곱하기 델타 L분의 P 곱하기 L에서 이제 응력과 변형도의 문제가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P 주고 L 주고 A 주면 영개수 2 값을 구하기 위해서 델타 L은 얼마냐? 이 5개 값 중에 4개 값 주고 나머지 한 값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한다기보다 이런 UTM에서 일어나는 강제의 응력과 변형 곡선, 우리 뭐 기계 쪽에서는 입실론 시그마 곡선이라는 말도 쓰던데요. 우리는 응력과 변형열 곡선. 왜? 응력이고 입슬론은 변형도죠. 그렇기 때문에 응력과 변형도 곡선이라고 하는 그 곡선에 의해서 요 부분은 직선으로 변화한다고 봤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성립이 된다. 즉 X축과 Y축이 비례한다는 의미나 입슬론과 시그마가 비례한다는 의미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영개수를 기억해요. 이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런데 공식을 잊어버려서 못 푸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이런 UTM에서의 그런 강제의 인장시험에 응력과 변형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들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P, 입슬론이라는 것은 L분의 델타 L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보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공식들 몇 개인가 한번 봅시다. 시그마는 뭐였죠? A분의 P. 타우는 이퀄 A분의 S. 시그마는 이퀄 Z분의 M. 자, 그 다음에 입슬론은 L분의 델타 L. 베타는 D분의 델타 D. M분의 1은 입슬론분의 베타. 물론 M은 베타분의 입슬론. 그 다음에 영개수 2는 입슬론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배운 공식 이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출제해내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출제됐죠.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모르면 절대로 못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응력과 변형도, 응력의 종류는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응력 시그마, 타우, 그 다음에 입슬론과 베타, 그것과 관계 n분의 1. 여기서 영개수 2는 입슬론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1차 함수 그래프에 의해서 성립이 됐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따져가면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들 1차 함수 그래프를 모른다. y는 이퀄 ax의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린 전달력 다이아그램, 휠 모멘트 다이아그램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골치 아프다.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 이런 얘기하는. 그래서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여기다 추가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들만 만약에 혹시
1차 함수에 대해서 모르신다. 그러면 1차 함수 조금 공부하십시오. 뭐. 여러분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잊어버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만 체크해 보시면 흥미를 가질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탄성체 성질을 마치고요. 이제 단면의 성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탄성체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단면의 성질입니다. 단면의 성질은 소위 말하면 단면의 형태를 길이 방향으로 놓을 거냐 폭방향으로 놓을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개수 등등의 단면 성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조족조에서 조족조 벽체 상부에는 테두리보를 설치하는데 그 테두리보의 춤은 테두리보 폭의 1.5배 정도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단면의 성질에서 가장 큰 모멘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재의 특성을 가지고 1.5배라고 하는 것이 소위 역학에서 단면 성질에 의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 가장 경제적인 보가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뿐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의 소위 말하면 양단부의 전달력이 크고 중앙부의 전달력이 작으니까 전달력에 견디게 하는 늑근은 양단부에는 많이 넣고 중앙부는 조금 넣는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역학이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에서 파생돼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면의 성질 중에 첫 번째 단면 1차 모멘트라는 겁니다. 단면 1차 모멘트가 단면의 도형이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합시다. 물론 뭐 굳이 이런 도형을 그려서 설명할 건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봅시다. 자, 이때 어느 축을 중심으로 할 거냐? 기본 축이 이 축입니다.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려고 하는 축이 이 축입니다. 그때 이 도형을 아주 미세하게 나누어서, 미세하게 말하자면 원형으로 이렇게 곡선이긴 하지만 아주 작게 자르면 직선의 효과하고 똑같죠. 즉 직선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무한대를 나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 되느냐 하면 직사각형의 도형이 될 겁니다. 직사각형의 도형이 됐다고 하는 것, 직사각형의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의 면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도형의 도심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대각선과 대각선이 만나는 위치에 도심이 위치했다. 자, 그러면 대각선과 대각선이 만난 곳에 도심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의 면적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를 우리가 통상 GX라고 표현할 때, 이때 단면 1차 모멘트는 델타 A1 플러스 곱하기 Y1 플러스 델타 A2 곱하기 Y2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델타 AN의 Y의 N의 곱으로다가 우리가 구해낸다고 하는 것이 단면 1차 모멘트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한 결과는 결국 도형의 면적 전체에다가 그 도형의 도심까지의 거리의 곱으로 나타내 준 것과 동일하다, 거의 같다, 소위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면 1차 모멘트는 단면적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축으로부터 도심까지 거리의 곱으로다가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생각하는 축, 이 축에 만약에 이 전체 도형에 도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무슨 얘기냐? Y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멘트를 구하게 될 때 모멘트의 소위 중심점이 작용선 힘의
작용선상에 있으면 모멘트 값이 0이 됩니다. 모멘트 값이 0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단면 1차 모멘트도 즉 도심으로부터 생각하는 축까지의 거리가 제로가 되니까 모멘트 역시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도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과 같이 우리가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단면 1차 모멘트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면 1차 모멘트의 단위. 단면적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러면 단면적의 단위는 길이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리는 길이의 단위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길이의 3승이 될 것이다. 길이의 세제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단면 1차 모멘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왜요? y값이 음수라면 즉 x축을 기준으로 밑에 축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y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것이고 위쪽으로 갔다 그러면 y값이 플러스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단면 1차 모멘트와 마이너스 단면 1차 모멘트가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모멘트와 마이너스 모멘트 합이 0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단면적은 0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0이 안 됩니다. 그러나 Y값이 음수와 양수를 갖게 되니까 만약에 Y값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두 개를 갖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결국 도심에 위치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서 결국 0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단위를 따져보면서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단면 1차 모멘트는 거리를 한 번씩 곱해줬던 것이 단면 1차 모멘트. 두 번째,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1차 모멘트는 거리를 한 번 곱해줬다고 했는데 단면 2차 모멘트는 두 번을 곱해줬겠죠. 두 번을. 그래서 델타 A1, Y1의 제곱, 델타 A2, Y2의 제곱.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는 IX는 단면 2차 모멘트를 IX로 나타내는데 IX는 델타 A1의 Y1의 제곱 플러스 델타 A2의 Y2의 제곱 그래서 델타 AN의 YN의 제곱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거리를 두 번 곱했으니까 양수입니다. 또 델타 A1이라고 하는 면적이니까 양수입니다. 그러면 음수를 가질 수 있느냐? 음수 못 갖는다. 또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느냐? 0이라고 하는 값 갖지 못한다.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의 값은 0을 가질 수 있었지만 단면 2차 모멘트는 0을 가질 수가 없다. 기본값을 갖는다. 그 기본값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기본값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가로가 B 세로가 H라고 한다면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우리가 IX0라고 표현합시다. IX0는 12분의 BH 3승이다. 자, 도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가 B, 세로가 H입니다. 대각선과 대각선이 만나는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X0축입니다. X0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폭 곱하기 보춤의 3승입니다. 그러면 Y축이 지금 X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Y축에 대해서 계산한다고 한다면 H하고 B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X축에 대한 것은 즉 B라고 하는 보폭은 생각하는 축과 평행한 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y축으로 봤다 그러니까 그것과 평행한 거는 h가 되지 b가 되지 않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x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x축은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냥 b 곱하기 h 12분의 ph 3승 이렇게 됩니다. 근데 y축으로 놓고 계산하라 그러면 이때 똑같이 BH를 12분의 pH 3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겠죠. 즉 뭐냐, X축에 생각할 때 나란한 축 B, 직각을 이루고 있는 축 H, 그래서 12분의 pH 3승이 됐다면 만약에 Y축이라고 이 축을 Y0축이라고 했다면 IY0는 12분의 HB HB의 3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X축과 Y축에 대한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심축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심축과 또 평행한 축에 대해서도 있을 것이다. 도심축과 평행한 축, 예를 들면 이런 축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만 되겠다. 그러면 이런 축에 대해서, 즉 도심축과 평행한 축이면서 축과 일정 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단면 2차 모멘트 사각형에 대해서 마찬가지 구해야 되는데, 그때 구하는 방식은 삼각형 원형을 공부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삼각형 같은 경우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0는 36분의 BH 3승입니다. 원형 같은 경우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 4승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사각형 12분의 BH 3승, 삼각형 36분의 BH 3승, 원형 64분의 파이 D 4승. 그런데 물론 여기도 Y축에 대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36분의 HB의 3승, 64분의 파이 D 4승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도심축과 평행한 축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도심축과 평행한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이때 이 도심축과 평행한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이냐? 자, 도심축과 평행한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우리가 IX라고 합시다. 도심축과 평행한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더하기 A의 소위 도심축과 평행한 축과의 거리 Y의 제곱으로 나타내진다. 자, 여기서 도심축과 평행한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단면적에다가 도심축과 평행한 축이 이루고 있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 거리가 Y입니다. 이 Y의 제곱을 더해준다. 자, 그렇다면 사각형 같은 경우에 우리 Y축에 대한 거는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Y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놔두고 X축에 대해서만 한번 봅시다. X축에 대해서 사각형의 도심축과 평행한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IX 플러스 A의 Y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도심축과 평행한 축을 이 밑변축으로 봤다면 IX는 12분의 BH 3승 플러스 A B 곱하기 H 곱하기 Y, 여기서부터 도심축과 평행한 축까지의 거리 2분의 H가 되겠죠. 2분의 H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다.
이거 계산하면 12분의 pH 3승 플러스 pH 곱하기 4분의 pH 3승 하니까 결국 12분의 3, 4 그러니까 3분의 pH 3승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사각형 도형의 밑변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3분의 pH 3승이 나온다. 근데 3분의 pH 3승 나오는 거 암기하셔도 좋고 아니면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에다가 A의 Y의 제곱을 곱해서 더해준 값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에 삼각형인 경우 마찬가지죠. IX 36분의 pH 3승 플러스 삼각형의 면적 2분의 pH 곱하기 3분의 h인 점까지 도심축과 3분의 h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자, 이 경우로 한번 볼까요?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의 밑변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도심축에 대한 요 거리의 3분의 h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3분의 h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36분의 pH 3승 플러스 A의 삼각형의 면적 2분의 pH 곱하기 3분의 h의 자승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36분의 pH 3승 6분의 9분의 18 36분의 3 그러니까 12분의 pH 3승이 될 것이다. 되셨죠? 원형 마찬가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시험 문제 내는 문제는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 원형입니다. 이 삼각형 사각형 원형이 기본도형입니다. 기본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기본도형의 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표현하면 사각형 옆에 삼각형이 붙을 수 있고 물론 이런 단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면 1차 모멘트와 2차 모멘트를 구할 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사각 뭐 이런 I자 형태도 만들어서 우리가 구하게 되고 T자 형태도 만들어서 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도형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는 것들은 이것들은 다 어떻게 기본도형 사각형과 기본도형 삼각형과 기본도형 원형으로 나누어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에 구하는 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면 2차 모멘트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면 2차 모멘트의 단위는 보시죠. 면적에다가 거리의 제곱입니다. 면적은 길이의 제곱입니다. 거기다가 거리도 제곱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길이 단위의 4제곱이 되겠죠. 길이 단위의 4제곱이 됐다고 하는 것 결국 단면 2차 모멘트는 항상 플러스 값만 존재한다. 마이너스 값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단면 1차 모멘트와 단면 2차 모멘트를 우리가 비교해 봤습니다. 단면 1차 모멘트 어떻게 구하고 단면 2차 모멘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단면 1차 모멘트는 거리를 1번 곱했고 단면 2차 모멘트는 거리를 2번 곱했다.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단면 2차 모멘트는 소위 말하면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존재하더라. 단면 1차 모멘트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값이 제로더라. 존재하지 않더라. 그러면 단면 2차 모멘트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일정 값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사각형에서는 12분의 pH 3승, 삼각형에서는 36분의 pH 3승. 여기 B가 밑변이고 H가 높이라는 건 아시겠죠? 뭐 제가 그거 설명 안 해도. 원형이 64분의 파이 D 4승입니다. 자, 이런 도심축에 대한 기본값을 갖게 되고 도심축과 평행한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단면적 곱하기 도심축과 평행한 축과의 거리의 제곱을 더해준 값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각형은 3분의 pH 3승, 삼각형은 12분의 pH 3승이 되더라. 그러면 삼각형의 밑변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사각형의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같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면서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와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얘기까지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